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 세법 부가치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가치세는 크게 여기 나온 것처럼 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부터 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세법이 처음에 다 총칙으로 시작합니다. 총칙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벌칙과 보칙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가세거래, 영세하고 명세, 가세표준과 세액계산, 그다음에 신고와 납부, 6장 결정과 경정, 징수, 환급, 7장 간이가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주로 외부 시험에 지금 잘 나오는 것들은 그 밑줄 친 2장의 가세거래, 그 다음에 4장의 가세표준과 세액계산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항상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영세훈과 면세는 이제 그 가끔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간이가세도 이제 가끔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가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총칙하고 2장 가세거래가 가장 중요합니다. 총칙은 크게 이제 1조부터 8조까지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 1조하고 2조는 다른 세법과 마찬가지로 목적과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가세 대상, 가세 기간, 납세지, 가세 관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본적으로 이제 납세 의무자하고 가세 대상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세 표준, 세율이 중요한데 그 가세 표준과 세율은 뒷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총칙에서는 납세 의무자하고 그 가세 대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가세는 사업자 등록이 이제 그 주된 그 키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하나의 또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납세 의무자, 가세 대상, 납세지, 사업자 등록이고,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개정된 내용입니다. 신탁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이라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은 좀 패스했습니다. 목적은 패스하고, 우리 정의를 보겠습니다. 정의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의는. 그래서 우리 부가세에서 쓰는 그 뜻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재화. 부가세는 크게 이제 재화 용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재화 용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재화는 쉽게 얘기해서 실물, 물건 보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용역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재화의 수입이 있습니다. 재화의 수입도 있고 용역의 수입이 있는데,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치세를 이제 가세하는 거는 재화로 하고 있고, 용역은 하지 않습니다. 용역은 그 하지 않는 이유가, 수입에 대해서 하지 않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왔으면, 그러니까 외국 뭐 사람들이 이제 입국해 왔으면 얘가 용역으로 왔는지 관광으로 왔는지 잘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재화는 우리 수입 필증하고 이제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어서 수입에 대해서, 재화의 수입은 있지만 용역 수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재화는 첫 번째로 이제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가치 있는 물건하고 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과 권리는 이제 우리 부가치세 시행령의 쪽에 있습니다. 용역이란 우리 재화 외에,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에 있는 모든 영목, 그러니까 재화 외. 그러니까 얘를 먼저 정의를 해주고, 우리는 재화 외 모든 영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라는 것도 이제 중요하죠. 사업자. 우리가 부가세는 사업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 정의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지 사업자냐? 그건 아닙니다. 사업자의 정의를 맞으면 우리가 사업자로 부가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세를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실질 가세의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정의는 보시면 이제 사업 목적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영리 비영리, 영리와 비영리 관계가 없다는 거죠. 관계없다. 비영리 간격 때는 이제 국가기관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도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 비영리로 영리 목적으로 사업자의 개념을 만든 게 아니다. 그걸 이제 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족인 거고, 이 부분은 사족이에요. 그래서 사업자는 어떤 걸 하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독립적이란 말은 이제 자기의 계산, 자기의, 그러니까 회계로 말하면 이제 그 효율과 의무, 이런 것들, 위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이게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영리하고 비영리 관계없이 요 말만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 공급하는 자면 우리가 사업자라고 보는 거예요. 요 의미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이가세자는 이제 사업자,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 공급하는 사람이 이제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우리 가세관청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정 수준, 그 매출액, 쉽게 말해서 매출액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간이가세자로 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간소하게 접근하는 거죠. 간이가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부가가치세는 이제 공급대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출액에 거의 대응되는 개념인데 공급대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 수준 미달하는 사업자는 우리 간이가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신고하고 돼 있고 간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세자는 이제 간이가세자가 아닌 자. 그래서 사업자는 크게 이제 일반하고 간이가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눈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세 사업이라는 거는 좀 부가치세가 가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세 사업이라 대응되는 거죠. 면세랑 대응되는 거죠. 가세 사업하고 면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가 이제 부과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가세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면세 사업이라는 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이제 그 가세되는 게 아니라서 실제 관리 범위 밖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이루어져 있죠. 면세 사업 하는 그 재화공업이 가세 사업하고 이제 우리 그 공급 체인 같은 것도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거주하고 외국법인은 우리 비거주자는 건 소득세법에서 자세히 되어 있죠. 그다음에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그 다음 재화의 범위를 좀 보겠습니다. 재화의 범위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물건하고 권리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뭐 특허권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용역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재화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재화, 우리가 이제 물건은 또 뭐로 보냐? 물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물이 있는 것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이게 이제 그 물건입니다. 실체가 있는 유체물. 그 다음에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자연력.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통제, 관리. 자연. 여기 쉽게 말해서 전기죠, 전기.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요금을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가스요금도 마찬가지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이제 하나씩 보면 이거 자연스럽게 좀 알 수가 있어요. 전기하고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우리가 그 물건으로 보고, 이 물건은 재화에 포함되어 있고, 이 재화는 또 가세에 대한 재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기, 가스는 우리가 부가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전기, 가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두 번째 항이 이제 권리입니다. 그래서 권리는 이제 강화권, 특허권, 저작권 등 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기본적으로 이제 재화나 용역 모든 다 이제 우리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지 우리 세금, 거의 그 재산적 가치가, 부가가치세를, 그러니까 나는 거에서 세금 내는 거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있고, 물건 안에는 우리가 이제 그 관리되는 그 자연력이 포함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권리도 그 제어로 본다.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이거로 이제 보시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하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자, 재화 수입 하는 자. 이 사업자는 이제 국내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이제 공급하는 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부가치세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는 뭐 수입이 있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공급은 우리가 했던 재화하고 용역 두 가지를 보는 거고 수입은 재화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체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우리가 국내에서 하는 여기는 사업자만 대상인 거고 수입하는 거는 모든 사업자와 관계없으니까 수입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재화의 수입은. 그래서 사업자를 얘기할 때는 그 의미 자체가 이제 국내에서 거래되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사업자라는 말을 내포할 때. 그래서 사업자가 있고 그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당연히 이제 가세관청, 우리 이제 부가치세 관할하는 가세관청이 이제 부가치세를 납부하는 거고,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관세청 쪽에 있습니다. 관세청 쪽에 다 되는 거서 구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앞에 말한 것처럼 원래 영리하고 비영리 구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라는 거는 그냥 독립적으로 재화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면 사업자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각 호에 어느 해당하는 자는 우리가 이제 부가치세를 납세 의무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국가, 지방자치제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국가나 이런 쪽도 사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도 당연히 재화를 수입하겠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단, 재단 뭐 이렇게 있는데 사업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사업자의 개념은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반적인 거고, 이 항은 최근에 이제 신탁 관련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우리가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 납세 의무자로서 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재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탁자가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있는 거예요. 신탁재산별로 수탁자가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위탁자가 이제 그 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탁재산에는 원칙이 수탁자고, 그런데, 수탁자 대신에 이제 위탁자가 그 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위탁자의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가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신탁자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납세 의무자에서 이제, 우리 그, 부가치세 기본 통칙에서 나온, 사항을 좀 보면, 부가치세를 상춘해 쓴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사업자의 개념을 좀 더 상세하게 둔 거예요. 사업자는 법조문에는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공급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기본 통칙에서 사업 형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형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IT라든지 온라인 이런 게 바뀌어서 좀 많이 바뀐 개념입니다. 근데 이건 바뀐 개념이고, 중요한 거는 우리 계속 반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반복. 그래서 내가 일회성으로 재화를 공급했다. 이건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로 보지 않고, 우리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게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 거다. 계속성. 그러니까 해계로 치면 뭐 계속성의 원칙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형태다. 그러면 사업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이라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소득세를 보면 이제 기타 소득에 보면 일시적인 소득 이런 것처럼 일시적인 거다 보면 사업자로 보지 않지만 계속 반복적이다.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가 뜨는 거죠. 얘가 사업의 형태를 띠면 사업적으로 할 의도가 있다 그러면 사업자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계속 반복적.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가세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록 여부. 그러니까 등록력 이런 거 안 떠지. 이 항 보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 여부,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가세관청에서 이 사람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가세를 할 수 있는 거죠. 가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업자 등 형식적인 요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는 건 형식적인 요건이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사업자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 보시면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해당 여부 또는 사업 목적 등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사업자 해당 여부, 이런 말이기 때문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계속 반복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를 수입하는 일회성이라도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 의무인데, 그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소비지국에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소비지국 우리나라는 소비지국에서 가세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수입 재화는 사업자와 관계없이 수입 재화를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좀 가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쪽 생산지국에서 그 수출하는 데서 우리가 이제 가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이제 매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제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의 납세 의무, 또 보면 이제 청산 중인 것도 우리가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우리 실제로 이제 회계나 똑같아요. 우리 청산 중인 것도 완전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신탁 관련 제2차 납세 의무하고 이제 물적 납세 의무 보겠습니다. 신탁은 기본적으로 이제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죠. 수탁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탁자가 이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위탁자가 납세 의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탁 재산별로. 신탁 재산별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탁자는 한 명이지만 위탁자는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어요. N대 1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탁 재산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 제2차 납세 의무 보시면 이제 우리 그 국세 의무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이제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이쪽이 이제 의무를 이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이쪽 가서 이제 우리가 또 가세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 수탁자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세징수비를 부족한 거. 이 사람이 이제 수탁자가 이제 납세 의무를 다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거죠. 이때는 위탁자한테 쫓아가서 우리가 부족 부분을 가세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2차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수탁자는 당연히 수탁의 책임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수수료 받고 대부분의 이익은 이쪽한테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세를 못하면 이익이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쪽 가서 가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위탁자는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조 3항은 우리 납세 의무자에서 원래 위탁자산은 원칙이 수탁자고, 그냥 예외적으로 이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납세 의무면, 위탁자한테 2차 납세 의무, 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탁자가 납세 의무면,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탁자가 그 납세 의무자가 되면,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낸 거죠. 납부를 성실을 못했을 때는 가세관청은 수탁자한테 신탁자산, 이 사람의 재산이 요 수탁자가 그냥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 위탁자가 부가세성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물건이 있으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납세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는 이제 물적 납세, 신탁재산 갖고 하는 거니까 물적 납세 되는 거죠. 물적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라면 위탁자한테 쫓아가서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라면 수탁자한테 쫓아가서 신탁재산한테 우리가 물적 납세 의무를 지우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납세 의무자의 이제 구조하고 2차 납세 의무하고 물적 납세 의무하고 구조를 이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세 대상이에요. 가세 대상. 이 가세 대상이 중요합니다. 가세 대상이. 이 가세 대상은 심플하게 나왔어요. 심플하게. 가세 대상 보시면 이제 사업자가 행하는, 그러니까 사업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업자. 사업자가 행하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되어 있고, 재화의 수입이 되어 있으니까, 재화의 수입은 계속 말씀드리니까 수입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자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이제 국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세 대상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고, 다시 한번 앞에 걸 먼저 요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이제 가세 대상이 사업자가 행하는, 요 행하는이 중요한 겁니다.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입니다. 사업자. 뭐냐면 이게 사업자가 있고, 계약관계가 이렇게 이제 사업자 아닌 비사업자가 있어요. 비사업자. 이렇게 계약관계를 했는데, 사업자가 이제 이쪽한테 이제 그 용역하고 재화를 수행하겠죠. 용역하고 재화를 수행하면 반대급부를 받는 거죠. 그럼 반대급부한테 10%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를 때리는 거죠. 근데 사업자가 이쪽한테 공급을 하는데, 재화나 용역 공급하는데, 이쪽에 기책 사유가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기책 사유가 있어서, 뭐, 우리가 지체보상금 뭐 이런 걸 주는 거죠. 뭔가 주잖아요, 이렇게. 사업비에 관계없이 뭔가를 주는 거예요. 지체 이런 성격을. 이런 것들은 보면, 요 상에서 보면, 이쪽은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업자가 아니고 그 돈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의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수가 있으면 돼요. 이거를 이제 외우면은 이게 단순히 사업자가 행하는 제한도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하나씩 의미를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과세 대상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손해배상금이 있어요. 각종 원인에 의해서 사업자가 받는 당 각호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받는 거예요. 사업자가 받는. 자기의 공급하는 거에 관계없이 별도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흔한 게 이제 도급공사, 이 부분 도급공사비 납품계산 그 기율의 지연으로 인해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공급할 자가 제한 또는 용역 공급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급받을 자죠. 공급받을 자가 해약을 한 거죠. 해약을 하면 우리가 이제 해약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해약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급 없이 받는 해약금, 위약금은 우리가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사후로 보시면 대여한 제하의 망실, 그러니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렌트업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렌트업으로 해서 이제 대여를 해서 입주를 줬는데 렌트를 받겠죠. 렌트 받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망가뜨리면 망가뜨린 거에 대해서 이제 변상금을 주겠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과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왜 아닌지를 판단하실 때 누가 주는지 사업자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제약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부가가치세가 이제 과세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자가 행하는 제약용역 공급의 반대 대가로 보지 않는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특별합의 특별합의도 보시면 이제 대가관계 없이 이런 말이 있죠.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특별합의 등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있어야죠.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자가 제약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반대급부는 과세 대상인 거고 이거는 대가 없이 받는 거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유가증권은 이제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죠. 유가증권은 우리가 했던 재화나 용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빠진 거고. 골프장 입회금 등 보시면 골프장, 테니스장 등 경영자가 동장소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 기간 거치 반환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입회금 일정 기간 거치 반환되지 않는 입회금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한 입회금은 그러하지 않는. 이거는 거치 후 반환하는 건 보증금 성격이죠. 보증금. 그래서 얘네는 대가 아니지만 일정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우리가 대가, 재화 용역을 준 대가의 반대급부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인 거고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거는 뭐 그냥 보증금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화 용역의 서비스 성격이 아니라 단순 금융거래를 보는 거예요.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거치 후 반환하는 거냐, 일정 기간 후에 반환의 의무가 없는 거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섯 번째 보면 조촌료와 세선료가 있는데, 선주하고 하역회사 간이 거래가 있습니다. 선주는 배의 주인이죠. 하역회사 이제 짐 실어주는 용역회사인데, 선주와 하역회사 계약에 따라 하역회사 이제 짐을 선적하는 용역을 해주는 거죠. 하역회사가 조기 선적을 한 거예요. 조기 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이제 받는 조철료 빨리 했으니까 이제 돈 준 거죠. 인센티브 성격으로 돈을 준 거예요. 그 조철료는 하역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하역용역 대가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역회사가 뭐 10일 이내에 10일짜리인데 뭐 7일 준 거예요. 30일 세이브 했으면 이 선주도 대기 시간도 줄니까 이쪽도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요 세이브 한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이게. 그거는 이 하역회사가 선주한테 제공한 제약 용역이겠죠.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충료는 가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충료는 가세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 지연선적으로 선주에게 지급하는, 이쪽이 이제 10일 이내에 한다 그랬는데 뭐 20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연을 준 거죠. 지연료를 이렇게 준 거예요. 지연료를 주면 그 지연료에 대해서는 가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지연료에 대해서는 가세 대상이 아니면 돈 받은 데는 선주잖아, 선주. 근데 선주가 화학회사한테 뭐 해준 건 없잖아요. 이게 제한나 용역 공급해 준 거나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반대급부로 받은 게 아니에요. 반대급부로 받은 게 아니라 약간 손해배상 성격으로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연료는 그 지연 선적으로 인해서 이제 최선료는 우리가 이제 가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판단하실 때는 제한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인지 아닌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격이 그러니까 위약금인지 손해배상 성격인지 그다음에 금융거래 성격인지 이런 건 보증금은 이제 금융거래 성격인 거죠. 이런 것들 이제 판단하실 줄 알면은 이 가세 대상을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씩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가세 대상은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타나고 새로운 결합돼서 비즈니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 근거는 앞에 나왔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반대 대가냐를 먼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가세 거래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세청 있는 데서도 문의하는 게 가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가 항상 중요한 문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